안녕하세요. 지구학 최종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 어려운 시국,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고 또 시험 보고 하느라고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토닥토닥 칭찬해주고 싶어.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근데 하나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자기만 보지 말고, 또 공부는 우리가 물론 혼자 하고 있지만 자기만 보지 말고 주변에 있는 환경들, 친구들, 학교 학생들을 좀 보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하는 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넓게 시야를 좀 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어느 누군가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고, 어느 누군가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고, 지금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혼자 아니야. 외로워하지 말고, 또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성적 안 나왔다고 이렇게 확 위축되어 있지 말고. 알겠죠? 자, 구평에 대해서 이번 구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좀 해설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어요. 먼저 이번 구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때 그 특징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 이게 지금 되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2015 개정 교과 내용이 아주 충실하게 반영이 되고 있어. 9평에 들어와서 6평에 조금 덜했고, 작년에도 그렇게까지 많이는 아니었는데 올해는 이 9평을 보니까 충실하게 반영됐고, 더불어서 더 충실하게 반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그 문제 풀 때 몇 번이었지? 그 태풍 문제에서 워커순환 얘기가 나왔어. 워커순환이 뭔지에 대해서 그 전 교육 과정에선 그렇게 깊게 안 다루어졌어. 근데 이번에는 깊게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지. 그 말은 뭐냐면, 이 2015 교과 과정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요. 기출문제집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기출문제집은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다 써놓을게요. 너무 의존하지 마라. 왜냐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실제로 시행이 된 거는 몇 년도냐면,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된 건 2020년하고 지금 2021년 두 개념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기출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출 문제집들은 책을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책의 부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 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 거를 거기서 비슷한 내용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거기에는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 그래서 이것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이거에서 실제 수능에서 헛걸음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워커순환이라든가 윌슨주기라든가 또 2015 교육과정에 새로 들어온 게 지금 한 번도 출제는 안 됐는데,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 있어. 운량이, 구름의 량 말이야. 구름의 양이 8차 교육, 그 전 교육과정, 선생님 그냥 8차 이름을 그렇게 불러가지고 입에 붙어버렸는데, 그 전 교육과정에는 운량이 4개인가 5개로밖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번에 10개로 정리가 돼 갖고 나왔어요. 이거 정리해 놔야 되고, 또 기상위성 얘기도 이것도 개정 교육과정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번에 9월 평가원이 시사하는 거야. 9평을 잘 본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못 봤다고 좌절할 것도 없어. 9평 50점 맞았다가 수능 망친 애들이 수두룩 뻑뻑하게 많고, 그러니까 잘 보고 못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 9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그 9평을 보면서, 9평 이제 그 학생들을 쭉 본 거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제발 부탁인데, 냉정해 주세요. 그 지구과학은
특히 고3들 내가 정말 진심으로 당부하는데 지구과학은 다른 과목은 일단 접어두고 지구과학 시간이니까 지구과학은 개념을 한다고 문제를 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지를 이렇게 넘기면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거 실수였어 그러는데 그 뒤에 숨지 말아요. 왜냐하면 지구과학은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그것을 어렵게 출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문제에서 자료가 어려워지고 쉬운 개념을 응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못 따라오면 걸린 거지. 뭐 점수가 안 나는 거지. 그런데 학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는 그거 그냥 실수였어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치부를 해버리는데 아니야. 틀리면 모르는 거야. 내가 고3 학생들, 현역 고3 학생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선생님 저 인강으로 몇 번 돌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을 반짝거릴 때 제일 두려워. 왜냐하면 개념만 아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개념을 어떻게 응용하는지 연습을 해야 돼. 마치 물리처럼 공식 하나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수학 공식 하나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그게 지구과학의 특징이에요. 종소리예요. 신경 쓰지 말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문제들 몇 개 짚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해설 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쌤이 볼 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 몇 개 찝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요 지역이 이렇게 봤을 때 아메리카 대륙의 서쪽이죠.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아메리카 대륙의 서쪽은 여기가 수렴 경계지. 칠레, 페루, 해구 옆에 산맥들이 쭉 존재하는 수렴 경계예요. 그 다음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동아프리카 열곡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수렴 경계고 여기는 발산 경계지. 자, 그럼 이걸 놓고 문제를 한번 봅시다. 보면 지금 여기가 기역이에요. 화면이 이렇게 넘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가 니은이에요. 기역의 하부에는 침강하는 해양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를 보면 이 기역을 보면 기역의 하부라 그랬는데 기역의 하부에는 침강하는 해양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요 내용이 그 이전 교육과정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요게 2015 교육과정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야. 즉 그러니까 판구조론에서 판이 이동하는 원인이 뭡니까? 라고 판이 이동하는 힘의 정체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첫 번째가 저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력의 영향입니다. 해령과 해구의 높이 차이에 의한 중력의 영향. 요 내용이요. 기출문제집에 없어요. 요 내용이 2015 교육과정에 새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신경 써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냥 지구학 원이 문제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기출문제만 풀다 보면 요런 내용을 간과할 수 있어요. 요거 보여주고 싶어서 집어넣은 거고 기억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니은도 여기는 지금 동아프리카 열곡대로 핫플룸, 뜨거운 플룸에 해당하는데요. 여기도 여기서 이제 올라와서 그 플룸이 상승하는 플룸이 있고 거기가 이제 발산 경계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룸 내용이 이전 교육 과정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면 진원의 평균 깊이를 물어보고 있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수렴하는 경계이고 여기는 지금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발산하는 경계야.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모두 일어나요.
발산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만 일어납니다. 그러면 깊이를 평균을 내보면 이쪽보다는 훨씬 깊이가 깊게 나오겠지. 그래서 기억이 니은보다 깊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이라고 짚어낼 수가 있어요. 그 판구조로는 전통적으로 항상 한 문제씩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문제. 은하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이걸 외우느라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문제는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입니다. EBS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좀 다른 측면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건데, 허블이 이걸 만들었을 때,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를 만들었을 때, 그 머릿속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 뭐냐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별이 만들어지기 전인 이 가스와 먼지가 차 있는 이거를 우리는 성운이라고 불러. 이 성운이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성운이 밀도가 높은 곳에서부터 별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별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별들, 태양 같은 별들이 몇 개 없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산계성단이라 그래요. 선생님 왜 갑자기 은하 얘기를 하다 말고 이걸 얘기를 합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면 이 공간이 이런 별들로 가득 차게 돼요. 이 분필가루 하나하나를 다 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보통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까지 별이 차는 걸 우리는 구상성단이라고 불러요. 요즘은 공꼴성단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러면 자, 이제 잘 따라와 봐요. 나이는 누가 많은 거니? 나이는 얘가 나이가 많고 얘가 나이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온도는 젊을수록 온도가 높아요. 늙을수록 온도가 낮습니다. 색깔은 온도가 높으면 파란색 계열을 띠고 온도가 낮으면 빨강색 계열을 띠어요. 어렵지 않지? 이걸 염두에 두고 허블이 은하분류표를 만든 거야. 그래서 허블이 은하분류표를 만들 때 왼쪽에 놓은 게 이렇게 생긴 타원은하예요. 타원은하. 그리고 오른쪽 끝에다 놓은 게 이렇게 생긴 불규칙 은하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타원 은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타원 은하를 볼 때 뭘 떠올려야 되냐면 산계성단하고 구상성단 중에 뭐가 가까워요? 이게 더 가깝습니다. 구상성단이. 그래서 타원 은하라고 써놓고 머릿속에는 이게 구상성단을 생각하면서 만든 거구나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규칙 은하는 이게 눈으로 볼 때 뭐가 보여야 되냐면 산계성단이 보여야 돼. 그래서 나이가 지금 얘네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나이가 이쪽이 많습니다. 이쪽이 많고요. 이쪽은 나이가 많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구상성단들이 많아.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나이가 적어요. 나이가 적으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산계성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원 은하들은 우리 은하처럼 일반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요. 그러면 지금 가만히 이 자료를 한번 봅시다. A를 보면 되게 옛날에 만들어진 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건 늙은 별들이 많다는 얘기고 이거는 타원 은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최근으로 올수록 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요거는 2제로짜리 타원 은하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SB로 구분한 나선 은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 B는 나선파를 가지고 있다. 나선 은하니까 나선파를 가지고 있어야죠.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보면 T1일 때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은 A가 더 많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겁먹지 말고 그 지구과학 문제를 많이 풀면은 자료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 연간 생성된 별의 총질량이 X축이잖아. 그럼 T1일 때 A가 B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더 많다. 니은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T2일 때 별의 평균 표면 온도. T2가 여기거든. 요 자리에. 여기 겹쳤네. T2일 때 별의 평균 온도는 A는 초기에 만들어지고 이때는 거의 안 만들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별들이 늙은 별들 모임이 되는 거고, B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뜨끈뜨끈한 별들이지. 그러니까 B가 A보다 높다. 이것도 맞는 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유가 허블 분류표를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허블 분류표를 만들었을 때 은하 분류표는 허블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허블이 이걸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는지를 알고 이 개념을 가지고 이걸 풀면 훨씬 쉽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원 은하도 마찬가지야. 타원 은하도 A, B, C로 갈수록 A에 가까울수록 타원 은하의 타원 은하라고 썼네. 나선 은하예요. 나선 은하도 왼쪽으로 갈수록 타원 은하의 성격을 갖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불규칙 은하의 성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SA형, SB형, SC형이 있을 때 SA형 쪽으로 갈수록 나이 많은 별들이 많고, 나이 많은 별들이라는 건 구상성단이고, 구상성단은 핵에 많아요. 그래서 SA 쪽으로 갈수록 핵이 커지고 SC 쪽으로 갈수록 핵이 작아집니다. 이것도 이 표상에서 기억을 하시면은 수월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요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고요. 네, 10번 문제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적외 영상이라고 하는 기상위성 문제도 2015 교육과정에 새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새로 들어온 교육과정 내용들이 문제를 많이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 건데, 기억 봅시다. 기억은 북태평양 고기압은 고온다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공급한다. 이건 뭐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니은은 이렇게 됩니다. 장마전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를 보면 동경 125도예요. 동경 125도를 여기서 찾으면은 여기가 동경 125도입니다. 이 동경 125도에서 장마 전선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그것이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따라와 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요 사이에 장마 전선이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선 지금 아주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구름 영역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름이 여기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건 해놨을 텐데, 장마전선의 경우는 구름의 맨 하단부가 장마전선입니다. 따라서 125도에서 장마전선은 A, B 사이에 위치한다. 이건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름 최상부의 온도 영역을 물어봤는데, 요 그림 올려놓고 설명을 해보죠. 지금 보면 A하고 B를 보면 A는 좀 어둡고요. 적외선 영역으로 봤을 때 어둡고, B는 좀 상대적으로 밝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대기의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거 본 적 있나 모르겠다. 이거 높이가 얼마냐면, 한국 사람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날 무슨 날이에요? 잊지 말자. 8.15. 6.25도 있어. 그건 또 딴 거야. 그래서 10km, 50km, 80km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데, 이 그림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상현상을 얘기를 할 때는 기상현상은 요 0부터 10km 사이에서만 일어나요. 즉 구름은 여기까지만 만들어져요. 우리 지금 비행기 타본 지 오래됐을 텐데 비행기라는 게 있어. 그 비행기를 타고 쭉 하늘로 올라가서 보면, 예, 종치는 거예요. 땅따당땅땅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구름이 아래를 쫙 깔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여기로 날아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걸 위로 올라가서 그런 거야. 이걸 왜 갑자기 가르쳐 주냐면 대륙권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근데 적에서는 온도가 낮을수록 밝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밝다는 건 온도가 낮다는 거고, 온도가 낮다는 건 고도가 높다는 의미가 돼요. 대륙권에서는. 이 이름이 대륙권이야.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 위에는요? 이 위엔 구름 안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기를 다시 돌아가 봅시다.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그랬는데 B가 높이가 더 높아야 되니까 A는 높이가 낮고 온도는 높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디귿은 맞고 이렇게 돼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19번 복각 문제예요. 이 복각 문제도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 이 복각 문제를 풀 때는 이걸 푸는 요령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죄송합니다. 요걸 뺄게요. 19번을 빼고 딴 걸 할게요. 시간은 모자란데 요거보다는 다른 걸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17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이렇게 자료를 주고 이런 식으로 절대 연령을 줬어요. 이 문제가 지금 올해 2021에서 제일 트렌디한 형태의 유형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걸 보고서요. 지질 단면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가만 보면 나이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건 이건 한 번에 관입을 한 화성암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에 관입한 화성암. 그 다음 C하고 A는 차곡차곡 쌓여가는 걸로 보아. 이건 퇴정암일 거야. 그러니까 C하고 D를 가만히 보면 C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C가 먼저 퇴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D가 관입을 합니다. 뚫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A하고 B를 비교하면 B가 더 나이가 어리죠. 그러니까 A가 먼저 퇴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가 관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X라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고 Y라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데 처음량의 50%, 25% 남았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암석인지를 안 가르쳐 줬어요. 지금 암석은 분명히 D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인데 뭔지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문제 한번 봅시다. A층 하부의 기저여감에는 B의 암석 조각이 있다.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얘는 A가 퇴적되고 B가 관입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려면 B가 분출한 다음에 A가 부정합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문제에는. 그 다음에 니은 반감기는 X가 Y의 2배이다. B와 D의 연령 차이는 3억 년이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봅시다. 지금 보면 X가 있고 반감기를 먼저 따져보면 X의 반감기는 50%로 줄어들 때의 시간이 2억 년이에요. 그 다음에 Y의 반감기는 50%로 Y가 줄어들 때의 시간은 1억 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B하고 D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경우 하나가 50%가 들어있고 하나가 25%가 들어있다고 했을 때 이게 요게 X일 수 있고 요게 Y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요게 Y일 수도 있고 요게 X일 수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세워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쉬워. 더 복잡해지면 겁먹지 말고 경우의 수를 따져보셔야 돼요. 8차 교육과정 맨 말미에 2009 교육과정 맨 말미에 이런 문제들이 천체에서 굉장히 즐겨 출제됐었습니다. 절대연령에서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X가 만약에 반감기, 이건 T 50%는 반감기 한 번 지났다는 얘기니까 반감기를 한 번 지나면 요때는 이게 2억 년이 됩니다. 그리고 Y가 만약에 25%면 반감기를 2번 지난 거죠. 그럼 얘도 2억 년이 돼요. 그러면 하나가 B고 하나가 D라고 할 때 얘도 2억 년, 얘도 2억 년이란 말이 돼요. 뭐가 좀 이상해? 두 번째를 따져봅시다.
Y가 만약에 50%가 남아있다고 하면 반감기를 한 번 지난 거니까 1억 년이 돼야 되고, X가 만약에 25% 남아있다 그러면 이건 반감기를 2번 지난 거니까 이건 4억 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 B하고 D 중에 얘가 더 나이가 많아야 되니까 얘가 D가 돼야 되고, 얘는 나이가 어려야 되니까 얘가 B가 돼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전에 일반적인 절대연령 문제들은 기계적으로 푸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경 썼으면 좋겠어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지금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반감기는 X가 Y의 2배이다. X의 반감기는 2억 년이고 Y의 반감기는 1억 년이니까 2배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급 보면 B와 D의 연령 차이는 3억 년이다. B는 1억 년이고 D는 4억 년이니까 둘 사이는 3억 년이 맞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쫄았지. 이 문제 처음 보고 그냥 딱 보는 순간 아이씨 하고 겁먹었을 텐데, 출제하신 출제위원들께 참 놀랍다는 이렇게 결합해서 출제하기도 참 쉽지 않았을 거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엘니뇨 문제입니다. 엘니뇨가 뭐냐면, 자, 요렇게 그 지구가 있으면은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요렇게 불죠.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봅니다. 위에는 뭐 안 그려도 되고요. 요렇게 그렸을 때 지금 평상시보다 심해진 게 라니냐예요. 평상시와 반대로 되는 게 엘니뇨고, 라니냐 때는 이쪽이 서태평양, 이쪽이 동태평양, 이쪽이 서태평양, 이쪽이 동태평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엘니뇨가 뭐니 물어보면 한 단어로, 항상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는 긴 문장으로 정리를 하지 마시고 간단한 한 단어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엘니뇨가 뭐냐고 하면 엘니뇨는 한마디로 무역풍 약화입니다. 그러면 라니냐는 뭐냐? 무역풍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역풍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람이 여기서 세게 불게 되면, 이쪽에서 바람이 아주 강하게 바람 그러고 불게 되면 물도 같이 그리고 흘러갑니다. 근데 이에 흘러가는 데가 어디냐면 적도예요. 그러니까 적도 위를 흘러가면서 이게 가열이 됩니다. 따라서 서쪽에 도달을 했을 때는 물이 얘는 고온의 해수가 되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저온의 해수가 됩니다. 엘니뇨는 그 반대예요. 무역풍이 되게 성의 없이 불어. 무역풍이 뿌역풍 하고 불고, 해류도 해류 그리고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 전보다는 저온이 되고, 극단적으로 선생님 여기서 그러면 얼음 오나요? 그런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고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고온이면 저기압이고, 저온이면 고기압입니다. 저온이면 고기압이고, 고온이면 저기압이에요.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을 기준으로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 바람이 세게 부니까 해수면 경사가 이렇게 급해집니다. 좀 과장되게 그렸어요. 여기는 바람이 약하게 부니까 해수면 경사가 이렇게 완만해져요. 그 다음에 물이 빨리 흘러가니까 여기서는 용승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용승이 약해요. 용승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용승이 활발하면 아래에서 차가운 물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수온약층이 얇게 형성이 됩니다. 얇은 두께로 형성이 돼요. 수온약층이 뭐냐면, 수온약층이 뭐니 물어보면 외우지 마시고요. 수온이 도약하는 층이에요. 즉 수온 변화가 심한 곳이에요. 수온약층을 기준으로 찬물과 더운 물이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찬물이 올라오니까 얘가 바짝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수온약층 두께가 얇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반대로 수온약층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승이 안 일어나니까 아래로 쭉 처지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저 질문한 걸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동태평양에서 저군형 구름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물어봤어요. 참고로 저군형 구름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뜨거우면 저기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뜨거우면 저기압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엘니뇨하고 라니냐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엘니뇨일 때는 동태평양에는 저군형 구름이, 엘니뇨일 때는 동태평양에는 저군형 구름이 잘 발달합니다. 그리고 라니냐 때는 동태평양의 저군형 구름이 상대적으로 발달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서태평양하고 동태평양 해수면의 높이 차예요. 높이 차가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엘니뇨는 높이 차가 작아요. 라니냐는 높이 차가 큽니다. 요거를 하나 세트로 묶었어요. 문제에서는. 문제 열심히 잘 냈어요. 박수! 문제 되게 잘 냈어. 열심히 냈어. 문제 출제하신 분들이. 두 번째,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 서태평양에서 기압 편차입니다. 그러면 서태평양에서 기압은 지금 보면 엘니뇨 때는 기압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증가합니다. 라니냐 때는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금 답을 흰축 보면 수온약층의 깊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수온약층의 깊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온약층의 깊이가 엘니뇨 때는 수온약층의 깊이가 두껍습니다. 라니냐 때는 수온약층의 깊이가 얇아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로 넘어가면 수온 편차입니다. 서태평양, 동태평양, 수온 편차. 서태평양하고 동태평양이 라니냐 때는 뜨겁고 차가워요. 뜨겁고 차가워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근데 원래 이쪽이 뜨거운 게 맞거든요. 근데 서태평양의 경우는 원래 뜨겁고 차가운데 얘는 그거보다는 조금 내려가고 여기는 그거보다는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그 전보다 줄어들게 돼요. 얘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워커순환. 워커순환은 엘니뇨 때 약해집니다. 라니냐 때 커지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문제로 돌아가 보면 지금 유형 1과 유형 2를 주고 유형 2는 x와 y가 이쪽이 플러스라고 할 때 이렇게 증가하는 형상을 보인다라고 문제에서 줬고 유형 2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나올 때 지구과학은 무조건 그래프 자료가 많이 나와. 그때 겁먹지 말고 천천히 하면 돼. 얘는 x가 크면 y가 작아지고 x가 작으면 y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얘는 x가 커지면 y도 커지고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봅시다. 지금 보면 첫 번째, 제일 첫 번째를 보면 얘가 커지면 얘가 x라고 할 때 얘가 x고 얘가 y라고 할 때 x가 커지면 y는 작아지고 x가 작아지면 y는 커지는 거면 여기서 어떤 거에 해당되느냐? 이건 유형 2에 해당하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보면 얘는 문제에서 줬어요. 이건 유형 1이다라고. 그러면 x가 커지면 y도 커지고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지는 거에 이게 해당하는 겁니까? 아까 따져보니까 이렇게 따라갔고 미리 생각해보고 적은 거니까 맞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 조건에 이게 맞는가를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지. 증가할 때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감소하는 게 유형 1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 변인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답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를 보면 감소할 때 이게 x고 x가 감소할 때 y도 감소하고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합니다. 이건 유형 1하고 2 중에 뭐에 해당됩니까? 유형 1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할 수 있고 보기 세 가지가 모두 다 맞는 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쌤이 지금 다 푼 건 아니고 이제 자세한 거는 시간을 쌤이 따로 또 마련을 해가지고 자세한 해설 강의는 하도록 할 거고, 지금은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 9평 한 문제 더 맞았다고 여러분들 수능에서 1점 올려주는 거 아니고 하나 틀렸다고 여러분들의 뭐 대학 갈 때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배워야 돼. 9평을 통해서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되냐면 첫 번째 문제를 풀면서 지금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설명하면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지구과학의 경우는 개념을 한번 돌렸다라고 그것이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문제를 해설하면서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나 저거 하는데, 나 저거 하는데, 그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 아는데 왜 틀리지? 연습이 안 된 거야. 연습을 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연습이 뭐냐고? 문제를 많이 푸는 거예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두 번째, 이거는 조금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할게요. 2학기에 많이 나오는 봉투 모의고사. 내가 봉투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판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봉투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딱 받았어. 문제를 봤어. 근데 딱 보니까 알겠어. 알겠어. 한번 봤어. 봤더니 평소에 한 35점 나왔는데 딱 보니까 40점 나왔어. 이러겠니? 그러지 않아. 35점 나오는데 딱 봤더니 25점 나왔어. 야, 대단한데? 뭐가 대단한 게 많이 들어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정말 문제를 잘 만드는 거야. 이런 거 잘 만들었어. 칭찬해. 이런 20번 문제 같은 거 칭찬해. 잘 만든 거야. 그런데 그거 말고도 만드는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살짝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몰라. 근데 안 풀려. 봉투 모의고사를 만드는 상당수 아이들이 저 특목고 출신들이야. 그래서 특목고 출신이 자기들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베이스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대학 과정까지 다 배우는 아이들이거든,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걸 베이스로 문제를 만들면은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막 삼각함수도 나오고 로그도 나오고 막 어려워. 근데 뭐에 안 맞냐? 2015 교육 과정에 맞지 않아요. 봉투 모의고사는 태생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숙명이 있어.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그걸 풀면서 나 선생님 이 개념도 모르네요. 갈팡질팡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여러분들 수능은 말이에요.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기라는 게 뭐냐면 수능이 이름이 알려주고 있어. 여러분들의 선배, 그러니까 내가 본 시험은 학력고사를 봤어. 학력. 얼마나 많이 하느냐를 테스트한 거지. 여러분들이 보는 건 수학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야. 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깊이 하는 것보다는 응용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야. 그래서 봉투 모의고사 좋아하지, 이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또르륵 들고 와서 선생님 질문하는데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다행히도 수능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해주는 아주 좋은 가이드가 있어. 뭐냐면 EBS 연관 교재들이에요. 선생님 저 수능 특강 한번 풀었는데요. No. 그게 연계율이 70%라고 하는 거는 언어 영역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지문을 그대로 낼 수 있어. 그런데 탐구, 특히 과학 탐구는 그대로 낼 수가 있겠니? 문제를 그러지 않아. 개념을 내는 거야. 따라서
수특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숙지하기 위해서 최소 3번 이상은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수완도 마찬가지고요. 꼼꼼히 풀어보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근데 그거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추석 때 쌤이 학평하고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추석 특강을 마련을 했어요. 쌤이 EBS 연계 교재들 또 작년, 올해 기출문제들에서 그 이외의 기출문제는 보면 안 되거든. 그 기출문제들에서 올해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잘 선별해가지고 그 개념들하고 함께 추석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할게. 특히 고3들 럭키 할 거라고 믿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특히 고3들은 고3들은 어떤 이 망상에 있냐면 1년 동안 시험을 보면 성적이 이럴 거 아니겠니? 너는 지구과학 몇 점이니? 저 지구과학 이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 자기를 이번 구평을 가지고 냉정하게 보세요.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은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건 실수였어요. 엄마 이건 실수예요. 정호야 그건 실수야 라는 말을 뒤에 숨지 말고 이번 구평으로 냉정하게 자기를 평가하고 내가 약한 게 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약점을 메꿔서 수능에서 모두 다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추석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